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몇천 원 하는 밥그릇 팔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둥둥거리던 한 여자. 뼈 빠지게 고생해 모은 돈을 거저 홀랑 먹으려던 남편의 치밀함. 돈을 거머쥐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술수. 미국령 괌의 일간지에도 소개된 악랄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 0.00001% 희망도 없어. 오히려 감옥이 더 편할 거야. 나오면 지옥일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소도시에서 엄마와 함께 밥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때부터 구정물에 손 담가가며 독하게 밥집을 꾸려와서 지금은 50평대 홀이 있는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그간의 노력 때문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몇 년 전 제 식당을 낀 4억대 건물을 사들인 것이 지금은 제법 값이 올랐어요. 거기에 그 시형 외곽 지역 땅을 사들여 전원주택을 지은 것도 이젠 제법 가격이 올랐고 작은 소형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넉넉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남자를 제 인생에 들이질 않았습니다. 제 눈이 높다거나 잘난 남자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새벽에 눈 뜨면 밥 장사를 시작해서 온종일 손님을 치르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40이 넘었더군요. 우리 식당에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은 이젠 결혼할 때가 아니냐고, 눈이 높은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곤 하셨죠. 저는 제 인연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제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어울려 우리 밥집에 처음 밥을 먹으러 왔던 남편은 말도 잘 걸고 너스레를 잘 떠는 타입의 보험맨이었습니다. 엄마도 한 말씀 하셨죠. 넉살도 좋고 말도 이쁘게 잘하네. 사실 처음에는 같이 다니던 여사친이랑 하도 친해 보여서 둘이 애인 사이인 줄 알고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우리 밥집에 드나드는 남편이 점점 저에게 다가왔고 저 역시 서서히 정이 드는 것을 느꼈죠. 남편은 은근슬쩍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난 뒤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잔잔했던 제 일상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농담을 잘해서 실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진지하기도 했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가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때로는 등산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점점 그 관계가 깊어졌어요. 여기엔 딸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죠. 비교적 늦은 나이임에도 남자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저를 홀로 사는 엄마의 운명을 닮을까봐 늘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쉴 틈 없이 바쁜 식당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알바를 고용하거나 여동생에게 제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셨죠. 네 언니 시집 좀 보내자. 알바비는 두둑히 줄게 윤서가. 그런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인지 남편과 저는 남들과 다름없는 데이트를 즐기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했어요. 제 엄마나 여동생에게는 이미 사윗감으로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고 제가 시부모님 눈에 드는 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 역시 저를 잘 봐주셔서 결혼 날짜를 잡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와 회사에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부모님과 현재 괌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동생은 우리 연애 기간 동안 괌에 있었기에 늘 말로만 들었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죠. 우리는 돈을 합쳐서 30평대의 낡은 아파트를 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상황이었어요. 결혼 예물이나 예단은 모두 생략하기로 양가 사이에 합의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식당 바로 앞이니 얼른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비 시어머니 연락을 뿌리치긴 어려워서 몸에 걸치고 있던 앞치마만 풀고는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좌르르 윤이 나는 검정 모피를 두른 화려한 차림새여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저는 두어 번 뵌 시어머니가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화려한 시어머니의 차림새가 좀 낯설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저를 잡아 끌었어요. 예. 잔말 말고 나랑 같이 어디 좀 갈 데가 있으니 얼른 여기 타라. 그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 뒤로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되는 제 차림새를 걱정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으니 얼른 타라고 하셨죠. 10여 분 정도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 지방에서 꽤 감나가는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었어요.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오게 돼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시어머니의 재촉에 밀리듯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저는 마치 영국 여왕처럼 뽐내는 모양새로 백화점을 누비는 시어머니 모습에 조금 기가 질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방문을 자주 하시는 모양인지 자기 집처럼 활기차게 여러 매장을 누비시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이끌고 들어간 곳은 고가의 보석 매장이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물건을 고르시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뻘쭘하게 그 뒤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살아오다 보니 백화점에는 수년에 한 번 들를 정도였고 되도록 돈을 아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이거 달라 저거 꺼내봐라 명령조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집사를 다루듯 맘대로 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참을 이것저것 껴보고 차보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박혀있는 목걸이를 청 목에 두르시고는 이거 어떠니? 정말 예쁘지? 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예의상 예쁘다고 맞장구를 쳤는데 매장 직원이 결제를 부탁하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치를 보아하니 척하면 척 당신이 돈을 내는 대신 저한테 결제를 요구하신 거죠. 저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아니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생략하기로 했는데 무작정 저를 끌고 오셔서는 제가 계산하기를 바란다는 건 결국 예단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을 어머님께 되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카운터에 버티고 서서 고갯짓으로 얼른 계산을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목걸이 계산을 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얘기를 나누자고 쉼터로 이끌었어요. 어머니, 저 지난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예물이나 예단 모두 생략하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데리고 오셔서 이처럼 또 돈 내달라고 하시니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시어머니는 제 말 끝을 잡아채서는 부자 며느리가 이거 하나 못해줘? 내가 부자 며느리 본다고 다들 잘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없으면 걔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알고 불쌍하게 보겠어. 시어머니한테 이거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하시는데 너무나 당당한 그때도에 정말 기가 다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결혼을 물을 것도 아니고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으나 시어머니는 섭섭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가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예단을 섭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쿨하게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었어도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영국 여왕처럼 기세등등하게 백화점을 누비시면서 은회색 모피와 명품백, 그리고 몇몇 매장을 연달아 들르셔서는 물건을 고르고 제게 결제를 맡기셨어요. 양쪽 팔에 주렁주렁 쇼핑백을 매달고는 흡족한 미소를 연방 지으시는 어머님 모습과는 달리 저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쓴 저 돈을 벌려면 저는 수만 그릇의 밥을 팔아 했을 겁니다. 이런 제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벙식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처음이라 제가 시어머니 요구를 아무 말 없이 들어드렸지만 두 번 다시는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밤 우리 식당에 들렀기에 그를 따로 불러서 낮의 상황을 모두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크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제게 사과하면서 자기가 오늘 든 금액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때 뭔가 느꼈나 봐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 그럼 이체해줘 라고 요구했죠. 남편은 말만 그랬던 것이었는지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다가 그 자리에서 제게 계좌이체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이 일이 지나간 후 결혼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후 제 골치를 꽤나 썩인 남편의 남동생을 처음 보게 된 건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른 일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형이 결혼하는데 도련님도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
대체 언제 보게 되는 거냐고 종종 화제에 오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이 녀석이 온다고는 하는데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 당일에나 돼서 볼 것 같아 고 말을 돌리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좌충우돌 말썽꾸러기였다는 도련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 얘기를 할 때마다 통이 크고 남자답고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남다른 인물일 거라고 추측하곤 했죠. 그렇지만 제멋대로의 기대감이 늘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여러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위로 한껏 세운 노랑머리의 남다른 복장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요란한 차림새도 차림새지만 목에 매달려 있는 누렁색 황금 목걸이며 껄렁껄렁한 걸음걸이며 저는 그 차림새가 하도 눈에 띄어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껄껄 웃으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어이 동생 드디어 왔어? 정말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형이 유부남 된다는데 내가 와야지 안 그래? 그러더니 형제는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야단법석이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형수 될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소개했어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죠. 제 기대와는 달리 그저 껄렁한 인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자 도련님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덥석 저를 부둥켜 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순 당황했지만 그토록 얘기를 많이 들었던 도련님이란 어쩌겠어요. 형수님, 제가 형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 한미모 하시네요. 사랑합니다, 형수님. 결혼식 날에야 처음 본 도련님은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표현도 외모도 제스처도 참 자유롭더군요.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죠. 그런데 도련님은 저를 자꾸 부둥켜 안으며 우리 형수님이 너무 좋다며 자기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종종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도련님의 조금은 격한 표현이 저는 좀 낯설었어요.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제 가족이 되었는데 예쁘게 봐야지 어쩌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우리는 급하게 구한 신혼 아파트의 내부 수리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조금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서운하니까 미리 허니문 여행 예약을 해두자는 남편의 말에 따라 괌으로 가는 여행 상품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밀린 것이긴 하지만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된 건 못내 아쉬웠죠. 신혼집 내부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저로서는 하루 장사를 엄마와 여동생한테 맡기고 하게 된 집들이라서 음식 준비며 집 청소며 많은 준비를 했죠. 새로 마련한 신혼집을 새로 선보인다는 생각에 저는 의외로 마음이 떨렸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유, 얘, 넌 돈도 있는 애가 어째 집은 창고 같으냐? 너처럼 돈이 많으면 돈 더 보태서라도 좀 큰 평수 아파트를 얻어야지. 이렇게 좁아서야 원. 시어머니에게 맞장구라도 치듯이 도련님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형수는 알짜배기 부자라더니 여자라서 그런가 어째 영 손이 작네 작아. 좀 널찍하게 한 50평대로 얻어야지 이게 다 뭐야?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가 30평대 아파트를 사서 신혼집을 꾸렸으면 그럭저럭 평균치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 나이에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애도 없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오호, 네 정도 재력이면 40평대면 어떻고 50평대면 어떠냐? 이왕 집 살 바엔 신축 아파트로 골랐어야지. 이건 다 쓰러지는 낡은 집 사서 고쳐 들어오는 건 좀 그렇다. 얘가 우리 며느리 독하게 일해서 큰돈 번 부자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고작 30평대 산다고 비웃을까봐 겁난다. 이 같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저는 확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 볼품없어 보이면 턱 돈을 내주셔서 더 큰 평수를 구하게 하시던지 저는 남편 기분이 상할까봐 그 사람이 낼 수 있다는 돈의 아파트 규모를 맞춘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사는데 30평대면 되었지. 더 큰 평수는 치우기만 불편하잖아요. 자꾸 돈 하는데 불쑥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제 기분을 귀신같이 눈치챈 남편이 처음 시작하는데 이만하면 괜찮아 라며 처음 집들이에 왔으니 기분 좋게 지내자고 분위기를 전환시켰어요.
그 같은 남편의 말에 모두 음식상 앞에 둘러앉아서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고만고만한 세상사와 사는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울였죠. 그러던 중 도련님의 직업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떠올랐어요. 너는 이번에 아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래대로 아예 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아유, 형 말도 마. 이젠 아예 그쪽으로는 눈도 안 돌릴 거야. 관광객들도 예전같이 순진하지가 않아서 기념품이나 선물도 잘 안 사서 이젠 가이드 일은 승산이 없어. 이제는 한국에 눌러 앉으려고? 그 같은 도련님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이젠 외국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부자 형수가 생겼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형수가 알아서 잘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 말에 도련님이 반색하며 이번 참에 여기서 아예 여행사를 하나 차림 좋을 것 같다 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 말에 모두가 정말 그러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몰아갔죠. 저는 그 부자 형수 소리도 귀에 거슬렸고 어디 동네 가게에서 물건 하나 집어서 사는 것처럼 여행사를 차리겠다고 쉽게 내뱉는 도련님의 태도도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든 돈이나 아파트 평수 등 외적인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시댁 식구들이 그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 뭐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했어요. 그래도 제가 정성껏 차린 맛있는 음식과 술잔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항상 바쁘다 보니 둘이서 얼굴을 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서로 집에 들어오는 밤 시간밖엔 없었죠. 저는 그래도 남편이 굶고 다니지 말라고 아침상을 식탁에 미리 차려놓고 식당에 출근하곤 했어요. 남편은 바쁜 와이프가 늘 신경을 써줘서 남들도 잘 얻어먹고 다니지 못하는 아침밥을 먹고 다닌다며 고마워했죠. 그래도 가끔 남편이 자기 지인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우리 식당에서 저녁밥 겸 술자리를 갖다 보니 뭐 그럭저럭 얼굴을 보며 지낸 셈이었죠. 그런데 그 술자리에는 항상 그 여사친이 남편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어서 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여사친은 남편을 이놈 저놈 하대하는 것이 그냥 친구같이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제 여동생은 그 여사친을 잘 감시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 둘은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큰 거 다치지 말고 하는 충고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에이 설마 저 둘은 벌써 20년째의 친구래. 둘이 좋았으면 벌써 사귀었겠지? 하며 넘어갔지만 저 역시 신경 쓰이는 마음이 들곤 해서 남편에게 그 같은 말을 하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건성으로 넘어가곤 했죠. 그 뒤 우리 신혼생활이 별탈 없이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 연애 때와 같은 알콩달콩한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그 같은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이 없었던 만큼 남편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더듬어 보니 어떻게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더군요. 신혼 집들이가 끝나고 두어 주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치 여왕벌처럼 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지인들 세 분과 함께 제 식당에 나타나셨죠. 여느 때처럼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마치 주인처럼 여기저기 식당 안을 휘저으며 어때? 여기 정말 넓지? 여기가 바로 내 잘난 며느리 식당이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너희들은 오늘 돈 걱정하지 말고 맘껏 먹고 마셔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건네는 인사도 건성으로 받고는 더 콜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저나 엄마는 시어머니의 주인인 양 하는 태도에 좀은 어이가 없었지만 며느리 식당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락 미리 하고 오시라고 얘기해도 늘 변함이 없으시니 저 역시 속이의 경읽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기세 좋게 마구잡이로 음식을 여러 개 시키셨고 심지어 우리 식당 메뉴에도 없는 특별 음식을 요청하기도 했죠. 저는 그 메뉴는 우리 식당에서 조리가 안 되는 것이라 안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고 하셨어요. 그들은 마치 작정하고 온 것처럼 앞에 놓인 접시를 비우는데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저나 엄마가 음식을 해대느라 땀 뻘뻘 흘릴 지경이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들은 서너 시간 동안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면서 음식과 술을 양껏 즐기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알고 보니 이 집이 정말 맛집이네. 며느리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 다음에도 또 부탁해요, 부자 며느님. 잘 먹고 잘 대접받고 갑니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 둔 누군 정말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어쩜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요리 솜씨도 훌륭해. 다 엄마 닮은 거지? 정말 잘 먹었다. 다음에도 또 부탁해. 시어머니 지인분들이 그 말을 남기고 쑥 식당 안을 나가셨고 곧이어 시어머니도 정말 잘 먹었다며 나가시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어머님, 저 계산은요? 하고 여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예의 그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어머 얘,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며느리 체면 깎는 그런 물상식한 사람 아니다 얘. 어머니, 제 여동생도 친구들과 같이 오면 다 계산해요.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자기한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며 가족끼리 정없이 그러면 안 된다며 무대포로 나가셨어요. 그런 저를 엄마가 옆에서 말리셨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시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얌체가 6, 70만 원이나 나온 음식값을 계산할 생각도 없이 내뺀답니까? 시어머니가 가게를 나가신 뒤 화가 나서 씩씩대는 저를 엄마가 좋은 말로 진정시키셨어요. 당장 이혼할 거 아니면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네가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 못할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돈만 밝히고 몰상식한 게 저는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 예상 밖이었어요. 너는 우리 엄마 입에 들어간 음식이 아깝냐? 우리 엄마는 며느리 자랑하시느라 친구분들 모시고 온 모양인데 엄마가 계산하시려고 해도 네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며느리가 그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닌 말로 너는 돈 안 내도 보험 들어줘?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여자가 피곤하게 되게 따진다며 그러잖아도 자기 일로도 머리가 아픈데 골치가 더 아파진다며 그 길로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뜨악한 반응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졌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남편 역시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사람일까봐 못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자신의 본색을 감출 수는 없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먹튀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을 때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남편과 도련님을 맞닥뜨렸어요. 초저녁부터 이미 술자리를 시작한 모양인지 두 사람은 벌써 거나하게 취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잘난 와이프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말로 제 심기를 건드렸죠. 그런 남편과는 달리 도련님은 얼굴이 환해지며 얼른 자리에 앉으시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저는 얼른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우리 집에 온 도련님을 외면하는 건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합석했죠. 도련님은 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신나게 풀어놓았고 저 역시 기대와는 달리 그 자리가 꽤 유쾌했어요. 밤이 더 깊어지면서 술자리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점점 길어졌고 도련님이 준비하는 국내 여행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자기가 여행사나 차리면 국내 굴지의 여행사들도 모두 기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슬슬 이들이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려고 했다는 걸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니 뭔가 이야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형수님, 제가 지금 정말 힘들게 여행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구전하고 있는데 형수님이 워낙 부자이시니 자금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땅콩을 집어먹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좋은 말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별로 없다고 다 집이나 땅에 묶여있고 지금 당장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닌 말로 괌에서 여행 가이드를 했다는 것도 도련님의 말뿐이고 아무리 봐도 도련님은 그리 믿음직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당장 값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의향도 없었지만 거기다가 껄렁해 보이는 도련님에게요? 제가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해도 도련님에게 거액을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속칭 고깃집보다 힘들다는 밥집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인데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한 건지
남편이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 동생이 어렵게 꺼낸 얘기를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냐? 너가 이래서 문제야.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한번 생각해보겠다도 아니고 이거야 정말 정 떨어져서.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현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사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부동산 팔아서 뭐 할 생각 조금도 없어.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본 도련님이 우리를 말리고는 자신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혼자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니 동업자도 함께 찾아뵐 테니 그때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저는 사업 자금을 대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란 생각에 그러자고 하며 얼버무렸죠. 그로부터 이틀 뒤 도련님이 동업자와 함께 진짜 우리 식당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별로 반갑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웃는 낯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의 동업자라는 사람은 연령대가 저랑 엇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으로 보였죠. 주로 그 남자가 사업 계획서를 펼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도해 나갔어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리 현실성 있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침 튀겨가며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는 걸 그저 듣고만 있다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산으로 20억을 잡고 있지만 절반은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저한테 10억만 준비하면 국내 굴제 여행사 회장님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그 남자도 껄렁껄렁해 보이는 도련님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얼른 보내기 위해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는 그냥 두고 가시라는 말로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러니 도련님은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이 나는 일이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는 미적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뒤 엄마가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예전처럼 조서방도 식당에 잘 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아서 요즘 우리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자꾸 돈과 관련해서 부담을 주려고 하니 그걸 거절해야 하는 제 입장은 난감했습니다. 하필이면 일주일 뒤가 시댁 제사였어요. 저는 전날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바리바리 장을 봐서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말이 시어머니와 함께이지 저 혼자 다 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부친 전을 집어먹거나 간을 보며 참견하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은근 시어머니가 나긋나긋하신 거예요. 아이고, 돈 많은 부자 며느리가 요리도 잘하고 난 복 받았어. 어머님이 오늘 왜 이러시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죠. 온종일 죽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복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얼른 제사가 다 끝나서 집에 가기만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게 보험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뭔지를 캐묻더니 제게 보험 보장 분석을 해보자며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딱히 보험을 더 들거나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젠 아예 대놓고 이번 달 자기 실적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부부 사이에 서로 돕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말고 집이랑 가게 화재보험은 하나씩 들어달라고 얘기했죠. 그걸 들은 남편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섬뜩한 마음이 들었죠. 아마도 남편이 구구절절 제게 자기 상황을 얘기한 것 보니 저뿐만 아니라 엄마나 제 여동생 보험도 모두 업그레이드할 작정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딸랑 화재보험 2개를 든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부터 눈에 띄게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이제는 남편도 제게 달라붙어서 자꾸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무 일 없이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뭔가 자꾸 불안한 제 직감이 어김없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 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모두 마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 막내가 너한테 투자해달라고 한 거 당연히 해줄 거지. 아무렴 네가 사람이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시댁 식구들을 나몰라라 하진 않겠지. 시어머니의 생각지도 않은 틈새 공격에 저는 당황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실직고해버렸죠. 그 뒤 시어머니의 말씀은 정말 기가 턱 막힐 정도였어요.
야야 얘들아 여기 좀 와봐라. 이 못된 며느리가 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단다. 우리 아들들 생각은 조금도 없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는 어쩜 그렇게 못됐냐? 자기야 넌 나한테 예단 줄 생각도 없었고 내가 밥 좀 먹고 돈 안 내고 간다고 창피 준 앤데 그럼 그렇지 사람이 어디 달라지겠어. 형수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텐 생각해보겠다고 한 건 다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형수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형수님한테 실망했어요. 도련님은 제가 마치 자기 뒤통수를 친 것처럼 얘기하고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매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 뒤 시댁에서 마치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나도 맥이 빠졌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비상식적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된 인간 취급이나 하니 도대체 제가 비정상인지 저들이 비정상인지 그 순간에는 헷갈리기까지 했어요. 그나마 저한테 대놓고 돈 얘기를 안 했던 유일한 사람, 제 남편마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우리 식당을 찾아왔어요. 제 상황을 잘 모르셨던 엄마는 사위가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고 왜 그동안 안 들렀냐고 섭섭해하셨죠. 그동안 일이 바빠서 못 왔다며 장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남편의 너스레 엄마 얼굴이 좀 풀리셨죠. 그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남편과 그 지인들은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자 얼른 저에게 합석하라고 자꾸 권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엄마를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나서 저 역시 술자리에 함께 어울렸죠. 그런데 점점 이야기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즘 보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둥,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둥 새로운 사업 이야기로 올라갔죠. 저는 이젠 사업의 사자만 들어도 골머리가 아파져서 더 이상은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아서 식당 뒷정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참이었어요. 재수씨 어딜 도망가시려고. 지금 남편이 중요한 기로 했었는데 재수씨도 함께 들어야지 어딜 가시려고요? 저는 사업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요. 거봐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저 음식만 할 줄 알지 큰 부자가 되긴 글렀다니까. 허허 기다려봐. 재수씨가 사업 수완이 없으면 코딱지만 했던 식당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게 키웠겠냐? 재수씨 이번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겨서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돈 이야기만 들으면 머리에서 김이 날 지경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도련님이 말도 안 되는 여행사에 10억을 대라질 않나.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른 도망치고 싶은 맘만 들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동안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서 이 같은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그 중에 제대로 대박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기가 비밀리에 몰래 추진하지 왜 굳이 남한테 말을 할까요? 저는 남편 친구 말을 그대로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도 없어서 귀등에도 안 들어오는 말을 1시간이나 줄곧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떠드는 대로 대박나는 사업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럭저럭 그 시간을 잘 넘겼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질려가는 것을 민감하게 느낀 남편이 원래 계획을 더 빨리 추진한 것 때문이었겠죠. 다음날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며 저를 무작정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끌고 간 곳은 어이없게도 투자 설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저한테 자기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루한 강연회를 2시간이나 듣게 됐어요. 곧 저녁 장사를 다시 시작할 시간도 되어서 저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전날 보았던 남편 친구와 남편이 저를 강연자와 회장님한테 소개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언뜻 보기에 40대로 보이는 강연자는 설명 들어보시니 어떠시냐고 물었고 떨떠름한 제 반응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마음씨 좋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처음 이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사모님 같은 반응을 보이시지만 좀만 더 지나면 더 일찍 투자할 걸 그랬다고 후회들 하시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
사모님이 제발 투자를 받아달라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현명한 투자 기회를 꽉 잡으셔야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 얼굴을 쳐다보며 너도 투자했냐고 물었죠. 남편은 즉답을 피하며 이분들과 함께 차라도 마시면서 물어보고 싶은 건 마음껏 다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식당에 돌아가야 한다고 발을 굴렀죠. 곧 저녁 장사가 시작될 텐데 아무리 직원들이 있다곤 해도 엄마 혼자 수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도록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저를 놓아주진 않고는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식당에 가서 식당 일을 도우라고 하더군요. 제멋대로 하는 남편한테 기가 질렸지만 남편 성향상 저를 그대로는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권한 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와 소위 돈 벌었단 사람들의 통장 내역에 찍힌 종이를 여러 장 보여주며 주저리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이건 정말 돈 벌 기회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억. 10억만 투자하면 내년이면 정확히 딱 2배가 될 거야. 그러면 그동안 네가 벌어놓은 돈이랑 합쳐서 생각하면 이젠 평생 구정물에 손 담그며 설거지하며 안 살아도 돼. 그럼요. 재수 씨는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헛소리와 공연부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도련님은 식당 일이 서투르잖아. 난 얼른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아. 하고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쫓아올까봐 급히 택시를 잡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들 지경이었어요. 저는 돈돈거리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으려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 결심을 한 이상 시간을 끌거나 머뭇거리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브레이크 타임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진지하게 여러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합의 이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재판 이혼도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전문 상담을 받아도 합의 이혼도 재판 이혼도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투자를 권하면서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긴 했으나 심한 모욕을 가한 것이 아니라서 재판 이혼으로 가서 승소하기에는 좀 무리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더군요. 그러니 얼른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합의금도 좀 생각해 두시라고 했죠. 이혼 상담을 받고 나니 조금 갑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하고 얽힌 사슬을 얼른 끊어내고 예전처럼 마음 평온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원한 것뿐인데 이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얽히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죠. 그러나 저러나 얼른 이혼을 해서 나를 옥죄는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 밤 남편이 괌 신혼여행 날짜가 다가왔다는 걸 제게 알렸습니다. 사실 처음 신혼여행 스케줄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한 번 더 미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날 신혼여행 얘기를 듣게 되니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귀찮고 짜증스러웠죠. 대답을 망설이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걸 들은 남편이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지금 장난해? 신혼여행을 혼자 가는 사람이 어딨어? 뭐야 지금 나랑 갈라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래 당장 이혼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의 말이 생각나서 간신히 당장 이혼 말을 꺼내려 했던 위기를 넘겼죠. 그러고 나서 도련님이 괌 전문 가이드였으니 도련님 데리고 둘이 여행이나 다녀오는 건 어떠냐고 말했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여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 아니냐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묘하게 번들거렸어요. 저는 그 눈이 정말 신경이 거슬렸지만 그 당시엔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이 인두겁을 쓴 괴물들이라고까진 생각지 못했죠. 저는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참, 너 지금까지 해외여행 별로 안 가봤다고 했지? 처제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처제랑 괌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건 어때? 이렇게 바쁠 때 무슨 여행이야. 됐어. 둘 다 빠지면 우리 엄마 고생하실 게 뻔한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 남편이 저를 부드럽게 설득했어요. 당장 5일 후가 출국이라 이젠 일정을 바꾸기도 힘드니 이번 기회에 처제랑 한번 나갔다 오라고 했죠.
게다가 자기랑 시어머니랑 도련님이랑 조를 짜서라도 식당 일을 도울 테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2명 뽑을 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러지 싶어서 딱 잘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백만 원짜리 표가 아깝기도 하고 해외여행 노래를 부르던 동생 생각이 났죠. 제 동생은 회사 생활이 끝나고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식당으로 달려와서 늘 자기를 식당 노예라고 한탄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얘기를 하니 당장 가자고 하는 거예요. 괌이잖아. 언제 가볼지도 모르는 여행지인데 언니 이참에 가자. 그 괌 여행이 현실이 된 건 제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밥 장사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건만 세상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악당들이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마음이 급해지니 황급히 계획을 바꾼 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참혹한 것이었다는 걸 이때 몰랐습니다. 괌으로 출국하기 전날 한없이 들뜬 동생과는 달리 저는 웬일인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그저 혼자 장사하시느라 고생하실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라도 애써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했어요. 6박 7일의 여행 기간 동안 엄마를 도와주실 아주머니를 3분이나 더 들였는데도 영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은 여행 가기 전날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아예 친정에서 동생이랑 같이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같이 여행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말대로 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에서 동생이랑 자고 난 뒤 다음날 같이 괌으로 떠났습니다. 지구 반대편이어서 그런지 공항에 내린 순간 훅 하고 더운 바람이 밀려들어서 한국을 떠나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몇 년 만에 해외여행을 오게 된 동생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져서 저는 이왕 여행 온 김에 즐겁게 놀다 가자는 생각을 했죠. 처음 이틀간은 여행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했어요. 허니문 여행으로 예약한 거라서 우리에겐 가이드 한 명이 따로 배정되었죠. 괌의 햇볕에 까맣게 탄 한국인 가이드는 여러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즐거움을 줄 줄 아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새 괌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우리는 가이드랑 약속한 대로 호텔 앞마당으로 나갔는데 가이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자꾸 변명하는 장면을 보게 됐죠.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자꾸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재촉하지 말고 약속한 돈이나 얼른 보내.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었는지 무슨 돈이었는지 제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현지 가이드의 차가 지프에서 소형 승합차로 바뀐 걸 발견했어요. 오늘은 왜 지프차 안 가져오셨어요? 제 예리한 질문에 가이드의 얼굴이 잠깐 멍해졌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헤헤헤 웃는 겁니다. 아, 어제 집에 가다가 그 차가 고장이 나서 공장에 수리를 맡기고 얼른 다른 차 빌려온 거예요. 자자,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모실 테니까 얼른 타세요, 사모님들. 그날은 그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은 몰라서 못 가지만 현지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정말 멋진 해변가로 우리를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죠. 비록 나나 동생이나 수영은 잘 못했지만 아름다운 해변가에 선베드에 누워 맛있는 칵테일을 즐기는 장면은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해보고 싶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차에 올라타면서 무슨 칵테일을 마실지를 서로 얘기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이드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혹시 파우스트라는 칵테일 마셔봤어요?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는 달콤한 유혹을 생각할 정도로 도수가 아주 높지만 그만큼 독해서 자극적이고 게다가 칵테일에 불을 붙여주는 멋진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는 술이죠. 그 말을 들은 제 여동생이 그럼 나 그거 먹어볼래 라고 맞받아쳤고 가이드가 씩 웃는데 저는 왠지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가이드의 전화통화 내용이 떠오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긴장한 순간 차가 경사있는 해안도로로 들어섰고 자꾸 차가 비틀비틀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가 뒷좌석에서 불안한 마음에 앞자리 시트를 꽉 붙잡는 순간 차가 기우뚱하더니 경사로로 대여섯 번 구르면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아래로 추락했는데 다행히도 바닷물에 빠진 겁니다. 차가 물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순간 앞자리 여행 가이드가 헤엄쳐서 위로 올라가려는 게 보여서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놈의 다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그놈이 저를 떨쳐내려는 게 보여서 저는 더욱 꼭 붙잡았고 그런 한편 동생은 어떤 상태인지 살폈죠.
다행히 동생도 차 안에서 빠져나와서 물속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여행 가이드는 제가 동생을 살피는 찰나의 순간 얼른 제 손을 뿌리치고 세차게 헤엄을 쳐나갔고 저와 동생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판을 지탱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것 같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살아날 거라고 저는 동생을 다독였죠. 그런데 정말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나 봅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죠. 우리 곁으로 해안경찰이 탄 모터보트가 다가왔고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저와 달리 영어를 꽤 알아들었던 동생의 전원에 따르면 다행히도 그때 바다 위에 떠 있었던 요트가 우리 차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재빨리 신고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그 가이드를 보고 전 마구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어? 왜? 누구야? 너랑 이 짓거리 벌이는 사람 누구냐고? 남편이니?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현진의 빠른 신고로 941생 살아남은 우리는 현지 경찰에 그 가이드를 신고했고 현지에서 가이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들의 압박 수사를 받은 가이드는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일의 전무를 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요. 게다가 일을 진행하는 중에 약속했던 선금을 받지 못한 점도 배신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하긴 악당무리에게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그 진술을 확보한 현지 경찰은 한국에 있던 두 사람이 도주하거나 잠적할 것을 우려해 얼른 우리나라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서 결국 남편과 도련님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죠. 저와 동생은 며칠 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하마터면 저 먼 이국 땅에서 이슬로 사라질 뻔한 우리를 부여잡고 엄마가 통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없이 울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단 3사람만 공모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여사친의 수상해 보이는 정황, 저를 돈줄로 보았던 시부모의 묘한 상황, 친구 남편의 투자 요청 등등을 모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제 짐작대로 남편과 여사친은 내연관계였고 이들과 함께 도련님, 시부모, 친구 남편이 모두 한데였고 사건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여사친이 목표물을 찾은 뒤 제게 접근을 했고 그 뒤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킨 겁니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남편의 여사친, 시부모, 친구 남편이 모두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이 짐승 같은 무리들은 서로서로 짜고 돈을 강탈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중 친구 남편은 보험금의 30%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돈을 넣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가 결국 모지녹살이를 하게 되다 보니 아예 대놓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사실 그들은 제가 참 쉬운 목표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게다가 여자 셋이 살고 있으니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나 우리 가족이나 그리 잘 넘어가지 않으니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돈을 뜯으려는 계획을 뒤엎고 아예 우리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신혼여행을 미루고 또 미룬 것도 혹시나 나중에 자신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죠. 그래서 저랑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신혼여행을 강행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절하자 자신들이 처음 짜두었던 계획을 바꾸어 저와 제 동생을 한 번에 없애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련님과 잘하는 현지 가이드를 물색한 것이었죠. 저와 동생을 없앤 뒤 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물론 제 서명을 위조해서 무려 10개 이상의 보험을 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험 금액만 거의 20억에 달하더군요. 우리를 괌에서 묻어버린 뒤에는 두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절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악당무리들에게 잔혹한 복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죗값을 치르는 것은 응당 그들이 받아야 하는 벌이고요. 우리 가족을 아예 묻어버리려던 계획을 짰던 그들에게 두고두고 법 집행을 감행하려고 제법 큰돈을 써서 화려한 변호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변호사들에게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들을 탈탈 털어서 엮을 수 있는 모든 법률을 알아내서 몇 년이 걸리든 계속 법적으로 걸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노리고서라도 남의 돈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악당들은 반드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2번, 3번 당부했어요. 죽이진 마세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남편과 도련님은 이미 10년 넘는 선고를 받았고 남편의 여사친 시부모 남편 친구는 5년을 받고 그 좁디 좁은 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걸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진행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남편의 여사친은 법정에서 내내 자신은 그 같은 끔찍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남편과 계획을 주고받은 문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괌에서 붙잡힌 현직 아이들은 더욱 가혹한 12년의 선고를 받고는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괌이 미국령이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 둘을 모두 없애려고 했으니 한 사람당 12.5년의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를 없애려고 했던 현직 아이들의 처벌이 그나마 길게 나와서 조금 다행이긴 했지만 그 녀석을 사수했던 남편과 그 가족들이 그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던 것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엄마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여전히 바시런하게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서 가끔 단골 손님들의 항의를 받긴 합니다. 제 여동생은 여전히 씩씩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발탁되어서 더 독하게 일해야 한다며 투덜거리고는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쉬는 날에는 함께 산을 오르기도 하고 운동을 배우기도 하면서 이전보다는 삶을 즐길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 살면서 결코 악당무리들의 계획 때문에 피폐해지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서 더욱 독하게 일하고 쉴 때는 열심히 즐기면서 쉬고 삶의 여유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는 틈틈이 악당무리에 대한 독한 되치기를 합의 0.000000001%도 없는 소송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악당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예 세상 빛을 제대로 못 보도록 제가 맘 독하게 먹고 노력하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나마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